그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이념적인 갈등, 지역적인 갈등, 계층 간의 갈등이 많이 존재했었어요. 심했죠. 그러나 요즘 와서 보면은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세대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또 성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특히 이 세대 간의 갈등에 대해서는 어떻게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 요인은 뭐고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들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국가 차원에서 가장 심각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저출산에 따르는 인구 감소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가만히 보면 세대 간에 엄청난 인식의 차이가 있고 그게 또 다른 갈등의 요인이 되는 만큼 이 부분에서도 만약에 의견이 있으시다면 함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열심히 읽었는 게 90년대생이 온다 이런 책들을 제가 좀 많이 읽어봤는데요. 제 세대 친구들이 같이 모여서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그런 세대적인 문제입니다. 특히 지금 이제 90년대생, 90년대생들의 어떤 생각 차이가 뭔지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사실은 90년대생 눈치를 많이 봅니다, 저희가. 네. 어르신도 저기 원래 60년대생 눈치를 좀 보시고 계시죠, 지금도. 60년대생, 70년대생 눈치를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밑에 세대 눈치를 많이 안 보세요? 저는 저녁에도 저출산 문제 때문에 20, 30대 우리 직원들하고 한 2시간 동안 토론하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어린애나 같다 맨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선생님은 좀 특별하신 분 같고요. 제가 계속 느끼지만 대체로 저희가 많이 그런 걸 느끼고 또 세대 간에 이게 말이 안 통하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저희 90년대 실무자하고 이야기를 토론을 하는데, 제가 민족 문제를 딱 꺼내니까요. 이런 거예요. 민족 문제와 평화, 인권 문제가 있어요. 저는 인권 문제를 이야기하면 정치적 문제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민족 문제를 이야기하면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 개념은 그랬어요. 근데 90년대생의 사람은, 그 친구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인권 문제가 비정치적이고, 민족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접근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생각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90년대생, 이거 뭐, 또 젊은 친구들이 보면, 이제, 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이게, 잠깐 권리를 엄청 찾는다고 할까요? 저 실무자가 사무실에 이렇게 있으면, 저녁에 뭐, 예컨대 5시에, 6시에 맞춰야 된다면, 조금 늦게 가는 거에 대한 이게,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뭐, 약간 야간에 일을 했다 그러면은, 다음날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걸 이제 약간 좀 어색한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니, 그런 것까지 제가 이렇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굉장히 권리에 대한 생각도 강한 것 같고, 한편으로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생각도 좀 다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그런 문제와 좀 많이 차이가 있다 생각 들고, 그런데 그거를 부단히 저희가 90년대생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배우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그리고 그들과 함께 소통을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그게 아마 대체로 저희 세대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고민하고 있는 점이 아닐까, 일단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청년정치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청년정치학교는 39세 이하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30대도 있고 20대도 있고 10대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30대는 20대가 이해 안 된다고 보고 20대는 10대하고 대화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이제 그 정도로 이게 이제 급격히 과거에는
세대 그런 30년 단위로 넘어간다고 보는데 지금은 10년 단위도 아닌 것 같아요. 거의 5년 단위로 이 생각의 차이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는데 여기 지금 10대가 있고 80대가 계세요. 근 70년의 차이를 갖고 있는 우리 강수민 학생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제가 초등학생 그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하고 얘기할 때도 세대 차이를 느끼거든요. 그만큼 저희 사회가 진짜 급격하게 바뀌고 있다는 점을 네, 다시 한번 느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러한 세대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는 조금 세대 간의 소통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예,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단히 여러 계층의 사람들과 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그러시는 것 같아서 조금 더 다른 세대를 이해하시려고 노력하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보통 사람들은 자기 일상이 바빠서 자기가 속해 있는 같은 부류의 같은 또래의 나이에 세대 사람들과만 소통을 하기 때문에 그런 세대 안에서의 공통된 의견이 형성이 되고 그거를 따라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각자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많이 해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특히 젠더 갈등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교에 그 여성 인권을 옹호하는 동아리가 하나 있고 그리고 조금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정치 동아리가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이 두 동아리가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는데 만나서 대화를 나눠본 적은 한 번도 없고 온라인상에서만 계속 서로 비판을 하면서 싸워요. 네, 그래서 이 대화의 방식과 태도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만나서 조금 더 같이 바라보면서 좀 진지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고요. 그래요. 우리 임재주 의원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세대 갈등이 약간 그 소통의 부재라고도 생각을 하지만 그와 동시에 약간 젊은 세대들이 미래에 대해 느끼는 약간 불안감에서 오는 그런 점도 큰 것 같아요. 약간 제 또래가 딱 취준을 이제 막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막 사회 초년생인 나이거든요. 근데 제 친구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고 있으면 약간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뭐 결혼을 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애도 낳고 싶지 않고 그냥 혼자서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약간 뭐 여유롭게 약간 즐기다가 뭐 이런 이유로 약간 비혼을 선택하는 친구들도 정말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이 이유로 인해서 약간 저출산과 연결이 어느 정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약간 자기 권리를 좀 더 약간 우선시하게 되는 약간 그러니까 남도 보고 여유가 있으면 약간 남의 의견도 들어보고 약간 남의 걱정도 들어보고 약간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런 여유가 사실 잘 없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이윤정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세대 간의 요인은 당연히 복합적이겠지만 단적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보다 못 사는 첫 세대로서 미래를 꿈꿀 수 없다라는 자괴감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하나 면밀히 따져봤을 때 노동 유연화도 전혀 되지 않고 굉장히 강성 노조로 대표되는 그 일자리의 경직성으로 인해서 기회가 좀 박탈되는 것 같고 또 연금은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내가 부모님 세대 때 받을 수 있는 돈은 들어간 돈보다 받는 돈이 그렇지 않은 게 명료하고 그런 거를 보면서 우리 그러니까 윗세대가 미래 세대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깔고 있구나라는 거를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존중을 해달라는 그런 권리 주장 같은 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시간, 내가 뭔가 다시 재개발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한 것도 또 한 번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냐면요, 그 세대 간의 특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세대 간의 특성이 그
MZ세대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 MZ세대의 경우는 굉장히 글로벌화 되어 있거든요. 세계화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상향 평준화 되어 있고, 부모님 세대보다 굉장히 스펙적으로 고스펙으로 상향 평준화 되어 있고, 또 개인화 되어 있고, 그리고 굉장히 실용주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양성을 굉장히 존중하면서 굉장히 직관적이란 말이죠. 그러한 세대의 특성에 비추어 봤을 때 세대 갈등이 없을 수가 없다. 근데 다만 얼마나 소통하고 얼마나 화합하려고 노력했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그런 사회 지도층, 뭐 정치뿐만 아니라 뭐 경제 등등 우리 사소하게 우리 집 안에서도 얼마나 그 개선에 노력을 했었나라는 것을 좀 반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저출산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이제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데 소위 말해서 이제 그 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각이 나오지 않는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멋모르고 결혼해서 이렇게 막 헤쳐나가면서 결혼하고 출산하고 육아하면은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되는데 이거를 계산을 해봤을 때 내가 집을 살 수 있을까? 내 집 마련이 가능할까? 내가 자녀를 낳아서 제대로 양질의 교육을 잘 시켜줄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아이가 한 30년 후에는 일자리가 있을까? 우리 대한민국에? 그런 부분? 그리고 육아휴직 후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뭐 무너지는 여러 경력단절 여성들도 일부 보면서 굉장히 머뭇거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단편적으로 뭐 일시적 수혜적인 그런 돈을 뭐 10만 원, 20만 원 준다고 해서 절대 해결될 게 아니다. 해결될 게 아니고 결국에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결혼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할 수 있게 만들 법한 굉장히 입체적인 정책이 좀 구현이 되어야 되는데 굉장히 조각 맞추듯이 너무 단편적으로 되고 그리고 이제 뭔가 총체적인 계산도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출산 관련 정책을 만약에 이 관련 해결을 위해서 만약에 노력을 한다면 통합형으로 가야 되지 않나. 통합으로 해야지 해결책이 그래도 그나마 실마리가 풀리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부서로 봤을 때는 뭐 유연하게 사실 협조하기도 사실은 어려운 현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승적인 그런 조직이 일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말씀하신 각이 안 쓴다. 각을 세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측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측면들일 텐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 요인들이 있죠. 주택 문제라든가 육아 문제라든가 교육 문제라든가 그 이후에 취업 문제라든가까지도 그 중에서 가장 그 걸림돌이 되는 요인은 순위를 정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되게 쉬운데요. 장소가 먼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공간, 네. 주거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나의 조그마한 이제 열심히 당연히 노력해서 시드머니가 당연히 있어야겠죠. 시드머니를 기반으로. 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결혼하고 나서 아기를 더 낳을 거냐 말 거냐 하는 문제. 저는 지금 아이가 하나인데 둘도 사실 고민하기 어려운 게 현실인 게 초등학교를 들어가게 되면은 초등학생들이 밥 먹고 끝나도 1시 전에 끝납니다. 그러면은 양 부모 중에 한 명이 맡아서 케어를 해야 하는데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더더욱 어려워졌죠. 그럼 맞벌이가 외벌이가 될 수밖에 없고 가계 경제가 축소될 수밖에 없고 교육을 또 줄일 수 없으니까 여러 다른 데를 또 줄이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내가 내 삶에서 체험을 하다 보면 둘 셋은 욕심이구나라는 생각도 현실적으로 드는 거죠. 회장님, 지금 이제 여기 아들 같은 세대도 있고 손주 뻘 되는 세대이기도 하신데 또 실질적으로 아드님도 그러니까 자녀분들도 계시고 손주들도 계시잖아요. 자주 이렇게 대화를 하시나요? 소통이 되시나요? 우리 손주가 둘째 놈이 오늘 군대에서 제대해서 아까 온다고 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근데
대화를 많이 하죠. 아, 근데 세대 갈등은 가치관이 자꾸 바뀌는데 우리 세상이 따라가지 못하죠. 문화나 교육이나 이 사람들의 인식이 따라가지 못하죠. 옛날 사람들은 국가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한다, 참고 견딘다 하면 다 그게 미덕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하면은 좀 요즘 유행하는 말로 꼰대 얘기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그 가치관이 자꾸 변화해 나가는데 우리 사회가 교육이나 문화나 뭐 이런 게 따라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막 변하는데 그냥 옛날 가치만 가지고 그거 주장하는 거 있죠. 그게 이제 우리 지금 5, 60대의 주류거든요. 그 사람들이 베이비시터 58년생, 70년생 100만 명 이상 낳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주축이 돼 있는 거죠. 그 지금 1년에 한 25만 명밖에 안 나니까 이제 군대 갈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세대 갈등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너무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가 노력을 안 한 거죠. 갈등이 있을 거다 하는 노력을 전혀 예상도 안 하고 하지도 않았던 거죠.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부터도 안 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스템, 교육 시스템이나 사회 시스템이나 이런 공동체 이런 걸 통해서 수정하면은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출산도 제가 어저께 한 우리 직원들 결혼 안 한 직원, 결혼 막 한 직원 한 6명 모아서 한 2시간 동안 너 왜 애 안 낳으려고 그러냐? 왜 결혼 안 하려고 그러냐? 토론을 많이 했는데 애들이 다 그럽니다. 우리 직원들이. 애 낳기만 하면 국가에서 유아원도 보내고 유치원도 보내주고 대학교까지 다 보내주고 받들어 돈도 주고 이렇게 하면 몰라도 안 낳겠다. 또 지금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럽니다. 결혼하려면 옛날에 우리 시대에는 집 없어도 뭐 장롱이나 냉장고 없어도 그냥 비닐로 옷장하고 비닐로 이불장 하나 가지고 그냥 물 떠놓고 결혼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테레비도 하나 사고 뭐 냉장고도 하나 사고 이렇게 살아온 세대죠. 근데 이 세대가 자기들은 그렇게 살았지만 자식들은 어떻게든지 다 해주겠다. 집도 사주고 뭐 그러면 집 없는 아들들이 집이 없다 하면 이 결혼할 사람이 집이나 있어? 아, 집 없어. 아이, 그럼 안 돼. 그 남자도 아이, 집 마련할 때까지는 장가 못 가겠다. 지금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애들 육아 문제, 뭐 집 문제, 또 직장 문제, 또 취직도 잘 안 돼요. 월급도 차이가 사회 격차가 너무 심하죠. 빈부 차이도 심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정치권에서 해결해주는 이 컨센서스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는 요거고, 하나는 제가 요 자료를 받아보고, 야, 드디어 우리나라에 정말 좋은 계기가 생겼구나. 요 주제를 쭉 읽어보고요. 그 중에서 대북 문제가 보수나 진보 정책에 따라서 바뀌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안 바뀌게 하는 거 뭐가 있나? 요런 주제가 있어서 야, 이제 드디어 우리가 제대로 된 이슈를 찾았다. 보수 정권이 들어든 진보 정권이 들어가든 우리나라 국민의 컨센서스를 만들어서 누가 집권하더라도 이거를 계속 이어나가는 이거를 요번에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에서 한번 화두로 각 당에 모아서 우리나라 이건 어느 누가 바뀌어도 이거 일관성 있게 하자. 이번 기회에 이렇게 한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을 다 모아서 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어느 대통령이 대북 송금 특검한다 해서 그냥 완전히 남북 관계 얼어붙게 만든다든지 또 개성공단 철수한다 해가지고는 그냥 완전히 그동안에 쌓아온 신뢰가 다 없어진다든지 이런 게 없도록 예. 누가 대통령 되더라도 이거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남북 국제 관계에서 정말 주도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요 예. 두 가지 있죠. 이 저출산이나 예. 젊은이들 하는 문제하고 요 남북 문제 요거를 한번 서울대학교에서 요번 기회에 주제가 너무 좋았어요. 예. 그래서 제가 야 이거 내가 가서 이거 한 2시간 동안 얘기하고 싶었는데 오늘 얘기 안 할게요. 예, 아니 말씀하세요. 좀 이따 그 말씀 여쭤보죠. 아니 자, 그래서 예. 정말 이런 기회가 별로 없었을 예, 것 같아요. 예. 우리 사회에. 그래서 요번에 이런 거를 보수나 진보가 누가 집권하든 간에 또 예. 청년 실업 문제 지금 일자리가요. 네. 농촌이나 적은 공장에 사람이 없어서 안 돌아갑니다. 예. 그, 지금 젊은 친구들 한 200만 명이 고시공부한다고 엎어져 있고 정부 지원금 받으려고 일 안 합니다. 커피 바리스타로 일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공장이나 농촌에 가서 일 안 하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번 기회에 한번 우리나라 전체 그래도 안 되겠으면 외국 이민을 한 100만 명 받아들인다든지 무슨 뭐 대비책을 강구해가지고 한번 이 정치권에서 정병국 위원장님이 한번 추진해 보세요. 예. 네. 있네요. 지금 그 세대 간의 갈등 문제에 대해서 참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 가치관의 근본적인 차이로부터 오는 갈등 문제다 이렇게들 보시는데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해보고 했는데 모 자리에서 모 전문가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못 사는 그 저개발 국가에서 태어난 사람 세대하고 선진 사회에서 태어난 사람들하고 근본적인 가치관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거기에는 당연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은 달리 얘기를 하면 전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만큼 한 세대의 모든 걸 이룬 나라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세대에 그 가장 못 살던 전 세계에서 최빈국에서 태어난 사람하고 선진국, 그러니까 경제 10위권대에 들어있는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하고 공존하는 세대가 이런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갈등 요인은 당연하다 하는 거고, 제가 지금 우리 그 김승남 회장님께서 계속 지금 휴대폰을 들고 그걸 보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서 아니 저분이 과연 80대가 맞아? 그런데 이겁니다. 지금 보면은 세대 간의 소통이라고 하는 게 특히 MZ세대는 소통의 수단이 말이 아니라 대면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소통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에 익숙지 못한 윗세대들하고의 소통은 거의 불가능한 거죠. 제가 우리 집에서 어쩌다가 가족들하고 외식을 한번 한다.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그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그때나마 좀 대화를 할까 하는데 다 이러고 있어요. 이게 현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밥상머리 대화라고 하는 거는 존재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기술 문명의 변화가 아까 김승남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교육이든 뭐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극복하려고들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갑자기 오다 보니까 그냥 수용하다 보니까 이런 갭들이 많이 생겼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참 통일 정책이든 대북 정책이든 뿐만이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 정책을 입안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또 실질적인 이러한 세대의 의견들을 듣지 않고는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